자, 우리가 전번 시간까지의 강의는 립스보드의 SMPS 파트와 인버터, 드라이버 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그 회로 해석 및 동작 원리, 그 다음에 그 회로의 어떤 구성 소자, 중심 소자에 대해서 양부 판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전번 시간까지는 이 회로에 대한 그죠? 일반적인 이론 강의였었다. 이론 강의. 그럼 오늘부터의 강의는 어떤 분위기겠습니까? 바로 고장 점검 수리하는 그런 분위기의 강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번 시간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우리가 리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SMPS 회로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이 전부 다 지금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SMPS 파트는 우리가 몇 가지 회로를 가지고 있냐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첫째는 뭡니까? EMI 필터부가 있고 1차 정류가 있고 스위칭이 있고 2차 정류가 있고 피드백이라는 이게 5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어떤 SMPS든 간에 우리가 TV SMPS 말고 오토 방식으로 동작하는 SMPS는 이 5개의 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라든가 아니면 TV SMPS는 오토 방식이 아니라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오토 방식은 뭐라고 그랬죠? 220V 전원만 인가하면 2차 측으로다가 12V와 5V를 바로 그냥 출력하는 방식을 우리가 오토 방식이라고 했는데,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라든가 아니면 TV SMPS는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220V만 인가하면 5V라는 대기 전압, 즉 스탠바이 전압만 나온다. 그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액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누르거나 리모컨의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메인 스위칭 회로를 기동을 해서 PFC하고 공진 회로를 동작시켜서 12V, 24V 또는 33V까지 나오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 TV SMPS 방식이다. 그래서 TV SMPS 방식은 PFC하고 RC라는 공진 회로가 추가가 돼 있다. 그래서 이 회로보다 복잡하다. 하지만 뭐냐, 우리가 TV SMPS는 이 모니터 쓰는 오토 방식 SMPS를 베이스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5개 파트에 대해서 SMPS, 오토 방식의 SMPS는 어떻게 동작하지? 1단계가 EMI 필터, 그 다음에 1차 정류를 거쳐서 스위칭을 거쳐서, 스위칭을 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DC가 교류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최종 부하가 쓰기 위해서는 2차 정류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상 이 전자 회로들은 이 감시 회로, 안정화 회로가 있다. 그래서 2차 측의 출력 변압,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항상 2차 측에 올바른 전격 전압이 나오도록 해주는 이 피드백 회로가 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립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자들이, 그죠? EMI 필터의 중심 소자는, 그죠? 뭐 바리스타, 서미스터, 그 다음에 코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어떤 동작을 하는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양부 판별은 어떻게 하는가? 자, 1차 정리의 중심 소자는 브리지 다이오드와 대전압 콘덴서인데, 얘네들이 문제가 되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양부 판별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안다면 수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거든요. 이런 기본 베이스를 무시하고 할래다 보니까 이론은 머리에 정립이 안 돼 있지, 또 할래니까 양부 판별법은 모르지, 또 할래다 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 부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자꾸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지, 하다 보니까 수리 실력은 나날이 어떤 그 스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자리를 머물고 있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과연 하고 있냐. 여러분 나름대로도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갖다 추출해서 나름대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고장 제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것이 우리가 수리의 어떤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키다 하는 거죠. 키. 근데 이런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공식 카페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죠?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드렸는데 이미 올린 강의 속에 그 답들이 전부 있습니다. 근데 그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뭐 이렇게 공부하기는 싫고 좀 한다는 사람들한테 자꾸 질문 올려서 빨리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런 기술 세계라는 것은요, 항상 이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계를 무식하고 역행되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실력은 올라갈 수가 없다. 결국은 나중엔 뭐냐, 포기하는 사례를 많이 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달을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 제가 얘기를 하나 드렸고요. 요게 지금 뭡니까? 립스보드는 LCD 인버터 파워 서플라이 약자다. 그래서 SMPS 파트와 그죠? 우리가 액정 자체는 자체 발광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어떤 광원을 쏴줘야 되는데, 광원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형광등 방식의 CCFL 방식이 있고 LED 형식의 LED 백라이트 방식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의 전원을 공급해 주는 분이 뭐냐면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라는 거예요. 그죠? 인버터는 뭡니까? 바로 CCFL을 공급해 주는 거다. 그게 이제 뭡니까? 직류를 교류 형태로 바꿔서 고압 방전을 통해서 형광등을 켜주는 방식이 CCFL의 그 파워 서플라이가 인버터다. 그럼 드라이버는 뭐냐? LED라는 것은 극성이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 전자 소자이기 때문에 DC를 갖다가 그죠? 우리가 승합을 해가지고 뭡니까? LED 백라이트에 직류를 공급해 줘야 되는 그 파워 서플라이가 바로 드라이버다. 드라이버 또는 컨버터라고 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미 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SMPS 파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광원을 쏴줘야 되는데, 광원 즉 CCFL 형광등을 켜주는, 형광등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파워 서플라이가 바로 인버터라고 그랬죠. 인버터는 이런 회로를 가지고 있다. 이게 미리 설명을 드린 건데, 우리가 인버터 컨트롤 회로부가 있고 스위칭 회로가 있고 승합 회로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정화 회로인 이 피드백 회로, 그죠? 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 회로를 좀 익혀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버터는 여기서 직류를 받아서 우리가 이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스위칭 PWM과 FET라는 이 두 가지 회로를 통해서 뭡니까?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서 트랜스 1차 측에 가하게 되면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코일이 굉장히 많이 감겨있죠. 건선수의 유도 기전력이 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전압으로다가 교류를 승합해서 바로 CCFL에 공급돼서 형광등을 켜주게 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그 PWM 스위칭 회로에서 이제 DC를 AC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 왜? 이 승합 회로 쪽에 트랜스, 고주파 트랜스에 우리가 교류 형태를 가해줘야만 이 트랜스는 동작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버터 회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회로도 잘 익혀야 된다. 단지 이제 인버터 쪽에는 뭡니까? PWM이라는 이 성격이, SMPS 파트는 220V만 가하면 PWM이 펄스 발진을 해서 FET 게이트에 신호를 가해주기 때문에 스위칭을 바로 하지만, 모니터 인버터는 뭡니까? 인버터는 PWM이 VC 전압만 가해주게 되면 이게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뭡니까? AD 보드 쪽으로부터 우리가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신호는 어디 들어간다 그랬죠? 바로 MCU의 펌웨어, 운영 체제로 들어가서 연산을 해서, 그죠? 연산을 해서 그 PWM의 이네이블 신호, PWM의 펄스 발진 시작하라는 동기 신호를 갖다가 바로 뭡니까? 이 온오프 이 단자를 통해서 바로 이쪽에 PWM의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갔을 때 PWM이 펄스 발진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형광등이 켜지는 거죠. 립스보드에 220V만 넣게 되면 이 CCFL 형광등이 켜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파원 버튼을 누르거나 리모컨의 파원 버튼을 눌러서 파원 트리거 신호가 바로 MCU에 들어가서, MCU 안에는 뭐라고 그랬죠? MCU 디바이스에는 펌웨어, 즉 운영체제라고 생각하라 했죠. 걔가 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호를 준단 말이죠. 만약에 사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럼 잠시 뭡니까? 대기 모드로 동작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온오프 시그널을, 그죠? 그 MCU 안에 펌웨어가 연산해서 영상 신호가 안 들어오고 있잖아. 야, 그럼 펄스 발진을 중지해야 되겠지? 절전을 위해서 하고 이쪽 라인을 타고 들어와서 이네이블 라인을 끊기 때문에 PWM 동작을 안 하는 거죠. SMPS 파트는 VCC만 들어가면 동작을 하지만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쪽의 PWM은, 그죠? 이 이네이블 신호가 들어가지 않으면 VCC가 들어가도 얘는 동작을 안 한다. 그게 이제 SMPS 파트와 인버터 드라이버 파트의 PWM하고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온오프 신호라든가 화면 밝기라는 브라이트니스, 디밍 신호죠. 이런 것들은 바로 AD 보드의 MCU로부터 연산돼서 오는 그런 그 신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단지 우리가 인버터 회로는 뭡니까? 그죠?
똑같이 이런 스위칭 에러가 있단 말이죠. 그죠? 승합을 한다는. 왜냐하면 CCFL은 초기에 15,000V를 우리가 해줘야 거기서 아크 방전을 통해서 형광등을 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차 측의 건선이 굉장히 많이 감겨져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CCFL 방식의 파워 서플라이, CCFL 형광등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파워 서플라이 인버터라고 그런다면, 이제는 광원이 LED 백라이트가 있죠. LED 바가 들어가 있는, 걔를 LED 바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파워 서플라이가 바로 드라이버 또는 컨버터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그죠? 똑같이 이 드라이버 컨트롤부가 따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스위칭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승합하는 부분이 없죠. 고주 파트너스가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CCFL은 교류를 공급해 줘야 되지만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다고 그랬죠. 교류를 공급해 주면 LED가 안 켜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 있단 말이죠. 여기서 PWM과 FET가 공조해서 우리가 DC를 AC로 만들어낸다. 여기서 승합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때문에 얘는 나온 스위칭의 아웃풋은 뭡니까? 교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바로 뭡니까? DC로 만들어서 LED 백라이트에 전원을 공급해준다. 그 고주파 트랜스만 빠져있다. 회로는 대등소이하다. 그런 얘기죠. 피드백 회로죠. 피드백 회로. 동의하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익히고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무 과정을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MPS 파트 회로, 그 다음에 CCFL의 파워 서플라인 인버터, 그 다음에 LED 백라이트의 파워 서플라인 드라이버 또는 컨버터 회로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이해하시고요. 그죠?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 동작되는 보드를 좀 구입을 해서, 그죠? 망가진 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동작되는 보드를 구입을 해서 자꾸 전원도 넣고 측정해보고, 전원 인간상 소자 측정도 해보고, 그다음에 탈거해서 측정도 해보고, 그래서 그게 뭐냐? 여러분들 스스로의 빅데이터다. 잘 모른다.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이 PWM이 VCC가 미니멈 몇 볼트에서 몇 볼트가 들어가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보통 보면 많이 쓰는 소자들을 많이 써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애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빅데이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작업 공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 우리가 뭐냐, 수리를 빨리 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또 하나 뭐냐, 고수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다. 그죠? 이왕이면 우리가 옛날에 왕들은 로얄 로드라 해서 지름길로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회하지 말고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방법들을 가는 것이 뭐냐, 로얄 로드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저 역시도 지금 뭡니까, 공부하는 입장이고요. 아직도 모르는 게 사실 많아요. 여러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저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하겠냐, 자꾸 지그드 만들어 보고, 저는 이제 연구라는 말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데요. 많은 연구를 하면서 내 스스로의 어떤 됐을 때 만족감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는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 거고, 그 행복감만 느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기 것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나름대로 여러분의 열정, 노력, 끈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요런 지금 회로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요런 회로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면서 이제 이런 게 됐을 때는 어떤 수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그 회로 동작 원리, 회로에서 그 다음에 양구 판별법을 이전에 강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고장 제품이 입고가 되면요, 이런 플로우를 통해서 먼저 해보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물론 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아이디어를 좀 편승 발전시켜서 더 나가면 좋겠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플로우를 일단 기본으로 지키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우리가 이런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리 입문하시는 분들은 정상 동작되는 립스보드, 또 TV를 한다 그러면 TV SMPS 보드를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소재 양부 측정, 그 다음에 뭐 전압 측정, 파역 측정,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 정상 제품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하는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장 제품 입고됐을 때 그죠? 빠른 고장 수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다 하는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단계를 좀 지켜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자 고장 제품이 들어왔다. 그럼 뭡니까? 첫 단 1단계는 립스보드와 연결된 립스보드 커넥터와 연결된 게 뭐죠? AD 보드잖아요. AD 보드 또는 메인 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뭐냐면 립스보드가 봤을 때 AD 보드도 2차 측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2차 측이라고. AD 보드에는 또 뭐가 연결되어 있죠? OSC 보드하고 바로 LVDS 케이블이 바로 패널보드, 액정 패널보드 연결되어 있죠. 걔도 2차 측이란 말이죠. 하여튼 립스보드, SMPS가 봤을 때 자기 커넥터하고 연결된 것들은 전부 다 2차 측이다. 그럼 립스보드는 뭐라고 그랬죠? SMPS 파트와 인버터든 드라이버 보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SMPS가 바라보았을 때 계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인버터 드라이버도 2차 측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SMPS가 바라봤을 때 이제 2차 측을 먼저 제거하는 게 좋겠죠. 먼저 AD 보드부터 제거를 해야 되겠죠. 제거. 자, 그래서 이제 제거하는 이유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SMPS가 정상이라도 이런 AD 보드를 연결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만약에 AD 보드에 연결된 이런 소자들이 쇼트가 났다 그러면 SMPS는 뭡니까? 말단에 뭐가 있죠? 바로 안정화 회로, 보호 회로는 피드백 회로가 있죠. 걔 피드백 회로가 동작이 되는 거죠. 2차 측에 쇼트가 났으니까 그죠? 피드백 회로에서 2차 측의 전압 변동을 감지한다. 그죠? 감지해서 뭡니까? 피드백을 통해서 바로 1차 측에 있는 SMPS 1차 측에 있는 PWM 피드백 단자를 전달했을 때 PWM 뭡니까? 야 발진 정지해라 해가지고 2차 측에 전압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때 AD 보드를 제거하고 넣으니까 2차 측에 전압이 나와. 그러면 SMPS가 바라봤을 때 나와 연결된 2차 측에 쇼트가 났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제거하는 이유가 그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립스보다 연결된 커넥터를 제거를 해라. 그게 이제 AD 보드가 보통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거를 하는 거죠. 제거한 상황에서 뭘 하냐면은 우리 이제 수리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또 수리를 하더라도 성질 급한 사람들은 유관 검사들을 잘 안 합니다. 유관 검사를 하게 되면 냉납, 기판 열화, 소자 열화, 회로 단선들이 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유관 검사로 50에서 60%를 잡아낸다 하는 얘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일 발견하기 힘든 게 이제 안에 숨어있는 소자들이에요. 소자들 중에서 특히 어떤 게 더 많이 나가냐면은 우리가 이제 댐퍼 저항이라고 하는 션트 저항이라고 얘기하죠. 스위칭부에 FET 소스와 연결되는 션트 저항, 즉 1옴 미만 1W 내지 2W의 저항이 하나 있는데 걔가 보통 이제 과전압이 들어오면은 이 완전하게 뭐 열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보면 이렇게 패턴 앞에 있는 세라믹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눈에 잘 안 띈단 말이죠. 그런 걸 우리가 하다 보면 자꾸 유관 검사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를 많이 하면 독수리 눈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유관 검사로 우리가 유관 검사를 많이 잡아낸다는 것은 뭡니까? 수리 시간 또 이제 수리의 스트레스부터 우리 많이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기판이 특히 열화가 많이 됐다 그러면 그 부품은 열이 많이 받았단 말이죠. 반도체 소자들은 특히 이제 이런 반도체 소자들 이런 것들은 열에 굉장히 취약을 합니다. 열이 많이 받았을 때는 용량 감퇴가 될 수가 있다. 콘덴서도 마찬가지. 열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우리가 전해 콘덴서를 쓰는데 전해 콘덴서는 보통 우리가 안에 유전체로다가 전해 액이 들어있습니다. 액이 보통 우리가 최대 내열압을 105도씨짜리를 쓰는데 그런 것들이 열을 받으면 안에 전해액이 끓어버린단 말이에요. 전해액이 끓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스가 발생돼요. 그렇게 되면은 방폭변이 찢어지면서 전해액이 흘러나온다. 또 내지는 찢어지지 않더라도 안에 전해액이 끓면서 안에 전해액이 마르는 드라이업 현상이 생긴다. 드라이업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 결론적으로 유전체가 마른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정전 용량이 감퇴한다. 그래서 우리가 용량 감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열화된 것 같은 경우는 그 주위에 있는 부품을 갈아주는 것이 우리의 정신건강에 좋다. 그런 얘기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관검사를 해서 불량이 났다. 그죠? 어떤 제품을 갖다가 보니까
불량이 눈에 띄었다. 기판이 열화가 됐거나 회로가 단선이 됐거나 소자가 열화가 됐거나 아니면 딱 보니까 제일 냉각이 많이 나는 부분이 트랜스 부분하고 220V가 인가되는 220 AC 소켓 자체에 냉납이 좀 많이 나요. 왜냐면 자꾸 꽂았다 뺐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PCB 기판은 우리 립스보드에서는 PCB 기판은 우리가 이제 단면 기판을 쓰죠. 단면 기판. 단면 기판 재질이 뭐냐면 크라프트라는 종이 재질에다가 패널 수지를 그죠? 우리가 같이 혼합해서 그죠? 만든 기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폴리 기판 또는 단면 기판 이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열에 약하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약해요, 얘가. 우리가 손으로 하면 딱 잘라져 버리죠. 하지만 우리 AD 보드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면 에폭시 수지 기판, 그죠? 에폭시 수지 기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리 섬유에다가 에폭시를 그죠? 혼합해서 만든 기판이 바로 우리가 이제 AD 보드 같은 그죠? 양면 기판, 다층 기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에 좀 강해요. 그런 것들은 손으로는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립스 보드에서는 이 단면 기판, 폴리 수지 기판 같은 경우는 열에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판 열화된 것들은 우리가 소자를 교체해야 되겠죠. 자, 거기서 발견이 됐다. 불량으로 판정이 됐다. 우리 육안으로다가 불량 부품을 양부 판별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쇼트키 다이오드다. 그럼 쇼트키 다이오드는 뭡니까? 우리가 탈거해서 쟀을 때 쇼트키 다이오드는 게르마늄 재질이 있기 때문에 턴온 전압이 뭡니까? 0.3V 이상이죠. 우리가 실장 상태에서 0.15V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다이오드 모드로 디지털 테스터기에 다이오 모드로 쟀을 때 그죠? 그래서 불량에 대한 교체해 줘야 되겠죠. 또 다른 뭐 FET다. 그럼 FET도 양부 판별할 수가 있겠죠. 교체를 한단 말이죠. 유관 검사했는데 정상이다. 그럼 뭡니까? 요 단계로 와야 되겠죠. 그죠? 교체를 하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이 220V 인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만약에 다른 부분에 회로 쇼트가 됐다 그러면 뭡니까? 다른 쪽에 다른 데미지를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뻥방지 전원, 뻥방지 우리 쇼트 방지 지금 만들었죠. 거기에다가 립스보드 전원을 뻥방지 전원으로다가 립스보드를 연결해서 회로가 쇼트 났는지 안 났는지 검사를 해야 된다 얘기죠. 검사. 얘는데 뭐 쇼트가 났어, 그죠? 그 백열종에 불이 들어와. 그럼 회로가 어디 쇼트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쇼트가 됐기 때문에 도선으로 동작이 돼서 백열종구가 켜지겠죠. 그럼 뭡니까? 소자 양부 판별을 또 교체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죠? 뭐 보통 보면 이제 FET하고 PWM 쇼트가 많이 되는데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양부 측정하는 거 알겠죠? 양부 측정하는 것은 이미 이론 강의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PWM 양부 측정, 실장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고 탈거 상태는 어떻게 된다. 그죠? FET 같은 거는 탈거해서 어떻게 된다. 아니면 실장 상태 지지신공이라는 특별 우리가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교체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뻥바의 정상 등장이다 바로 2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이제 교체를 했다 그러면 요 단계로 넘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차 AC 전원을 한 다음에 뭐부터 재라고 그랬습니까? 회로가 쇼트가 안 됐다 그러면 항상 2차단부터 측정을 해라. 2차단. 2차단에서 AD 보드가 필요한 5V와 그죠? 인버터가 필요한 이 12V가 나온다 그러면 5V 12V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제 뭐 어떤 2차 측의 전압이 출렁거림이 발생됐다. 그죠? 출렁거림이 여기서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전압이 미달되거나 아니면 전압이 아예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5V 12V가 뭐 5V 갔다가 3V 갔다가 1V 갔다가 출렁거린다는 얘기를 쓰는데 그랬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을 경우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요럴 경우는 바로 이제 우리가 불량이라고 판정이 된다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소자 양부 측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PWM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스위칭 쪽에 어떤 소자다 그러면 뭡니까? 오실로스코프로 그죠? 파형 측정을 해서 불량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2차 측정해 보는 거지. 이럴 때는 이게 해니까 5V 12V가 지극히 정상이다. 지극히 정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끝난 거예요. 그죠? 끝난 겁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은 5V 12V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그죠? 더 점검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때는 뭡니까? 부품을 결합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테스트를 해봤더니 뭐 잠시 들어왔다 끄 꺼져 버려. 5V 12V가 나오더라도 왜냐면
이 우리가 전압보다는 전류가 중요하거든요. 전류는 뭡니까? 전기의 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콘덴사들이 용량 감퇴가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1차 정류 부분에 대전압 콘덴서가 용량 감퇴가 되더라도 그죠? 이런 그 전류량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결합해서 측정했을 때 그죠? 제대로 되는데 뭐 한 1분 있다 꺼져 버린다. 다시 또 껐다 키면 제대로 된다. 그러면 어디 콘덴서 쪽에 용량 감퇴가 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면 콘덴서는 전기를 축적하는 장치죠. 걔를 축적을 했다가 보내주는 거잖아요. 최종 부하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5V, 12V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테스트하기로 전류 측정을 할 수는 없어요. 전류는 전류 측정하는 장비가 있는데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잘 안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도 그냥 전자 로드기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 로드기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5V, 12V가 출렁과 정상에 나온다 해도 이 무부하 상태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부하 상태로 점검을 해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분명히 어디 용량 감퇴가 있을 것이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립스보드나 AD보드에 쓰는 이 전해 콘덴사들은 다 전해 콘덴사를 써요. 전해 콘덴사. 전해 콘덴사 안에 전해액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걔는 쓰다 보면은 이 드라이업 현상, 전해액이 마르는 현상 때문에 용량 감퇴가 많이 된다. 근데 전해 콘덴사 말고 유전체가 고체 전해질인 솔리드 콘덴서, 즉 폴리머의 고체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 솔리드 콘덴서 또는 로우 ESR 콘덴서를 쓴다 그러면 상황은 또 틀려지겠죠. 하지만 제조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솔리드 콘덴서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죠? 비싼 데는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써요. 그럴 때는 이제 문제가 부하를 걸어도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 전해 콘덴서 썼을 때는 무부하 상태에선 정상 나오지만은 부하를 걸었을 때는 이상 작동이 나올 수 있다. 그때는 우리가 컨덴서를 진짜 아니가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 걔가 범인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컴퓨터 모니터 케이스를 조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바로 출고하지 말고 최소한 30분 이상을 에이징을 걸어놔라. 에이징을 건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 에이징 툴에 의해서 테스트 화면을 한 30분 띄워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에이징 툴이 없다면 데스크탑을 우리가 윈도우를 띄워서 우리가 한번 에이징을 걸어놔야 된다. 그러면 30분 이상 되면 열이 받으면 또 이상 작동되는 것들이 있어요. 단순히 갈아서 되면 좋은데 갈고 나서 열이 받으면 또 이상한 동작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뭐 에이징실이 없다 보니까 모니터에다가 큰 봉지를 씌워서 밑에 잡아매가지고 최대한 열을 극한 상황으로 가게 해갖고 열이 받았을 때 어떻게 이게 작동이 되는가 하는 이제 속된 말로 봉지 신공이다 이런 것도 썼어요. 그죠? 그게 이제 에이징을 건다는 거죠. 그래서 출고가 돼야지 가니까 소비자가 30분 1시간 동안 썼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기는 수리를 엉터리로 하네 나름대로 소비자 컴플레인을 받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업 그죠 어떤 마케팅의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상이 없으면 이제 출고를 하면 되는 거고 에이징을 걸었더니 그죠 어떤 그 NG가 났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1시간 정도 되니까 30분 되니까 화면이 떨리면서 꺼졌다 켜졌다 뭐 생쇼를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 뭡니까? 립스보드 2에 보드 점검도 같이 해야 된다. 그죠? 왜냐면 립스보드 SMPS가 봤을 때 달려있는 것도 2차 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SMPS를 포함해서 액정, 패널보드, AD보드, OS보드 이 내용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죠? 단순히 이제 립스보드만 문제가 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죠? 어떤 나름대로다가 그 고장이 확대가 돼 버린 거죠. 그때는 다시 이름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수리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수리 완료해서 다시 우리가 에이징을 걸어서 이상이 없다면 출고를 한다. 이런 루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렇게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의 이 단계는 무시하는 사람들이 무지막이 많습니다. 예. 저는 이 단계를 많이 지키면서 하려고 하는데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번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습관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수리 입문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습관 올바른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계속 제전장갑을 안 끼는데 답답해서 도저히 끼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껴야 됩니다.
자기의 신체 보호를 위해서나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나 재전 장갑을 끼워야 되는 거죠. 그죠? 꼭 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220V를 꽂고 220V 코드를 제거를 하게 되면 대전압 콘덴서에는 그죠? 310V가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케이블을 빼고 조금 있으면 자체 스스로 방전을 하지만 금방 전기가 쉽게 빠지진 않아요. 이게 불량일 경우는 방전이 안 되고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용량 감퇴가 된 콘덴서들은 금방 전기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모르고 우리 거기에 만졌을 때 감전이 되죠. 감전되면 참 기분 상당히 더럽습니다. 여러분들 뭐 당해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루를 우리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감전 사고도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전압 콘덴서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를 우리 대컨방전기 만드는 거 알려줬죠. 간단하게 뭐 어떤 그 완성품을 사지 말고요. 고주파 트랜스 갖고 하나 만드세요. 뭐 릴레이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고주파 트랜스 하나 만드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제 릴레이를 할 때 뭐 방전되면서 찌익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뭐 소리가 듣기 좋다고 그거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매장에 굴러다니는 고주파 트랜스 많잖아요. 인버터 버린 거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2차 측을 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방전시키는 습관도 들여야 된다. 습관은 되게 중요하다. 이 지금 플로우도 습관이 되면 편한데 습관이 안 되면 무지무지하게 불편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습관을 갖는 것은 누구냐?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 그죠? 제가 지금 장갑 안 끼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자,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를 교육하면서 강조하면서 자기는 안 끼면서 뭐 우리한테 강조를 하지만 저는 습관이 안 돼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예,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EMI 필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 보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나 제가 구입을 했어요. 정상 동작되는 보드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했죠. 우리가 립스 보드는 LCD 인버터 파워 서플라이다. 즉 SMPS 파트와 그죠? 인버터 파트가 따로 돼 있다. 또는 드라이버 파트단이 따로 돼 있다 그랬죠. 한데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립스 보드 또는 뭐 삼성에서는 IP 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립스 보드라는 표준 용어를 많이 쓰죠. 자, 그래서 먼저 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내용은이지만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한번 EMI 필터의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려볼게요. 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그 DMI 필터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머리에 각인을 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SMPS는 대전압, 대전류로 스위칭하기 때문에 많은 스위칭 노이즈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노이즈가 전원 라인을 통해 외부로 나가면 다른 장치의 오동작을 유발하거나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노이즈 필터 회로를 사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전원을 인가하는 순간 급격히 흐르는 도립 전류를 제한하도록 서미스터를 회로의 직렬로 연결하여 다이오드나 대전압 콘덴서가 손상되지 않도록 소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예, 지금 EMI 필터 회로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온 노이즈, 자 220V 인가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여기 부분이 우리가 EMI 필터죠, 그죠? EMI 필터 눈으로 보면 바로 요 부분이 요 부분, 요 부분이 EMI 필터입니다. 요 부분이 EMI 필터예요.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를 우리가 차단을 하고 여기서 발생된 여기가 스위칭부죠. 여기 스위칭부에서 발생 노이즈를 갖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자 220V를 꽂았을 때 도립 전류라는 급격히 흐르는 서지 전류가 전압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 지금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게 지금 뭡니까? 요게 서미스터죠. 서미스터는 우리가 NTC 서미스터를 많이 쓴다. 즉 네거티브, 그죠? 부의 온도 특성을 가진 서미스터를 많이 쓴다. 그죠? 처음에는 저항이 부의 특성이니까 온도가 식었을 때는 저항이 무지무지하게 높다가 조금 지나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철선으로 동작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온도에 의해서 저항값이 변하는 NTC 서미스터를 주로 우리가 EMI 필터에서는 많이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많이 쓰고 있더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뭐 어떤 사람은 PTC를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도립절 차단은 못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PTC는 정특성이죠.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도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지니까 전기가 일로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런 것은 아니다. 그죠?
자, 그래서 EMI 필터라는 부분이 이런 역할을 하면서 회로 보호를 위해서, 도립전류 차단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호회로도 들어가 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말이죠. 이 보드는 좀 고급 보드예요. 그죠? 이게 고급 보드라고. 자, 여기 이 보드를 보면요. 보드를 보면 여기 지금 보면 요게 지금 요 부분이 여기 지금 녹색으로 되는 요게 지금 서미스터예요. 여기 보면 TH라고 표시가 돼 있죠. TH 이 서미스터고 요 옆에 보면 이게 노릇그름하게 생긴 게 요게 지금 바리스터란 말이죠. 바리스터예요. 바리스터. 예, 요게. 근데 이제 좀 고급 제품들은 요 바리스터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리스터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요것도 우리가 회로 보호를 위한 거다 얘기를 전번에 드렸죠. 예, 요거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회로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기판이 이렇게 있는데요. 기판 뒤에 이 회로들을 보고 기판 이 회로를 따라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잘 동작되는 정상 동작되는 이제 메인 이 립스보드 하나 구입해서 그죠? 이 회로가 물론 부품이 빠져 있는 게 있고 추가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가는 이 회로는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회로들을 보고 진짜 이 회로가 이렇게 해서 브리지다이어 입력단으로 들어가는지 이 회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은 이제 유성펜 같은 걸 준비하셔서 이렇게 회로를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한번 회로를 이렇게 한번 그 유성펜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도면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회로를 따라가지 않고는 잘 몰라요. 그죠? 이 회로가 뭐 다 똑같이 이렇게 설계된 게 아니라 설계자에 따라서 그죠? 이 설계를 다르게 설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회로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죠? 이걸 따라가면서 봐야 양보 측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 해석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회로 이렇게 따라가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좀 전면이 있고 보통 뒤에 솔더링이 되어 있죠. 이 PCB 기판 자체는 그죠? 자체는 우리가 단면 기판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요. 폴리 수지 기판 이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크라프트지라는 종이 재질에다가 이제 그 패널 수지를 그죠? 혼합해서 만든 이 기판을 우리가 이제 폴리 수지 기판, 또 단면 수지 기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뒤에 이제 단면 기판 뒤에 이 회로 패턴이 PCB 패턴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앞에를 보고 이렇게 따라가 보면서 앞면과 뒷면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자, 회로가 지금 요 부분이 이렇게 따라갔죠. 한 라인은 이게 220V 라인이고 가운데는 접지란 말이죠. 그 1번, 3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한 라인은 요렇게 타고 휴즈를 통해서 서미스터가 휴즈하고 서미스터는 회로 직렬 연결되죠. 요렇게 들어가서 그죠? 요렇게 EMI 필터, 즉 라인 필터라고 그러죠. 아니면 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코일의 한 단자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브리지 다이오드 입력단으로 들어간다. 입력단으로. 그죠? 브리지 다이오드는 보통 우리가 그 이 일반 싱글 다이오드를 4개를 한 디바이스에 통합됐다고 그랬죠. 싱글 다이오드 4개를 브리지 형식으로 구성해 놓은 게 있는가 하면 브리지 다이오드 하나를 갖다가 다리 4개 나온 걸 갖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요건 지금 브리지 다이오드죠. 그래서 2번 3번으로 교류가 들어가서 1번 4번으로 직류가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한 단자는 AC 라인 한 단자는 바로 이렇게 휴즈와 서미스터 라인을 타고 이 코일 한 라인을 통해서 바로 220V AC 입력 단자를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한 단자는 AC 라인 한 단자는 뭡니까? 이렇게 라인을 타고 들어가서 라인 필터 코일 한 단자를 거쳐서 이제 그 브리지 다이오드 입력 단자로 들어간다. 나머지 이제 뭡니까? 2개 AC 라인에 걸쳐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병렬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병렬 라인으로 연결된 것들은 뭡니까? 주로 이제 바리스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필름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들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AC 라인의 어떤 노이즈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제거해 주기 위한 하나의 그 필터, 노이즈 필터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필링 콘덴서들은 요 2개가 양쪽에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이 모델처럼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요 필링 콘덴서 하나 있죠? 이게 2개가 있는 것도 있단 말이죠. 요 지금 이 회로도는
이 모델의 회로도가 아니고 표준 모델의 회로도인데 요거는 이제 필링 콘덴서 양쪽에 두 개 있으면서 이 세라믹 콘덴서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로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시고요. 뒷면을 또 뒤져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단 말이지. 뒷면도 보면 한 라인은 뭡니까? 이렇게 휴즈 라인을 따라서 서미스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라인 비트 하나가 어디가 들어갔어요? 브리지 다이오드 AC 라인으로 들어가 있다. 한 라인은 뭡니까? 이렇게 타고, 그죠? 이렇게 타고 EMI 필터, 즉 코일의 한 단자를 통해서 바로 브리지 다이오드 AC 입력 단자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회로를 갖다 이게 따라가면서 보시는 연습. 요게 연결되는데 안 연결되는지 볼라 그러면은 우리 디지털 테스터에 부자 모드로 놓고요. 요렇게 쇼트 하면은, 그죠? 이게 부자가 울리잖아요.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연결돼 있구나 하는 걸로 알 수가 있죠. 자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로 따라가는 연습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뭐 어떤 분은 간혹 그래요. 여기 지금 이 저항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디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좀 약간 좀 바보스러운 질문이죠. 여러분들 디지털 택이 부자 모드로 놓고 그저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물을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이용해서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EMI 필터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노이즈 차폐 역할도 해주면서 하나의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과전류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해주는 보호회로가 바리스타와 서미스터가 휴즈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 하는 역할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AC 공급 라인이잖아요, 이게요. 이쪽 라인이 정상으로 돼야 브리지 다이오드에, 그죠? 2번, 3번에 AC가 들어가서 정류 역할을 해가지고, 그죠? 얘를 DC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 라인이 EMI 필터 라인이 끊겼다든가 문제가 되면은 AC 라인으로다가 220V가 공급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망가지는 경우가 과전압, 낙뢰로 인해서 과전압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나간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런 패턴이 녹아버려요. 그럼 끊기면은 AC 라인 하나 끊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건설을 해보는 건 뭐냐, 이 립스보드가 정상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고장 수리라는 거잖아요. 고장 수리가 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AC 라인이 정상, 이 라인이 단선이 되지 않느냐, EMI 필터의 단선 여부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2차 측에 전압이 안 나온다면, 그죠? 고장 났다는 전자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점검할 때는 저 AC 라인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인가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자, 그러면 이 어떻게 점검하는지를 한번 내용을 듣고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할게요. EMI 필터 회로는 낙뢰로 인한 과전압 입력 또는 SMPS 회로에 쇼트가 날 경우 EMI 필터 회로 소자에 쇼트 또는 단선이나 PCB 회로가 단선되는 사례가 많다. AC 220V 라인은 회로를 통해 브리지 다이오드 입력 단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C 라인과 브리지 다이오드 입력 단자 간 단선이 있는지 먼저 검사한다. EMI 필터 회로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회로 소자를 하나하나 양보 판별하여 불량 소자를 교체하면 된다. 회로 단선 유무 체크 방법은 디지털 테스터기를 다이오드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AC 라인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브리지 다이오드 입력 단자에 접속 시 0V가 측정되면 정상이다. 자, 어떻게 측정하냐면요. 자, 디지털 테스터기에 다이오드 모드로 놓으세요.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물론 얘는 부자 모드로 다이오드가 편하죠. 왜냐면 다이오드는 요 리드 양단을 쇼트시키면은 부저음이 울리면서 0V로 되죠. 0V라는 얘기는 도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회로가 끊겼는지 안 끊는지를 검사할 때는 다이오드 모드가 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라인을 봅시다. 한 개 라인은, 그죠? 쭉쭉 타고 들어와서 어디로 연결되어 그랬죠? 결론적으로 브리지 다이오드의 2번, 3번 입력 단자로 연결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단자는 뭡니까? 한 라인 뚝쭉쭉 타고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브리지 다이오드 입력 단자, 그죠? AC 라인 두 개 중에서 한 단자가 입력 단자 연결되어 있고 브리지 다이오드와 한 라인은 뭡니까? 다시 또 브리지 다이오드 입력 단자 연결되어 있다. 그럼 보시면은 회로들을 이제 여러분들 요거 머릿속에 익히셨죠? 익히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AC 라인 두 개죠. 이쪽으로 들어가죠. 쭉 회로 타고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그죠? 여기 요 가운데 2번과 3번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라인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220V 그 여기 소켓 있는 부분에 여기다가 풀업 검정 풀업을 여기다 대고 AC 라인 쪽에 3번 단자에다 대게 되면 회로가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야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220V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을 때 부자가 올리면서 0V가 측정되면 회로는 단선이 아니다. 그죠? 또 한 단자를 여기다 대고 2번 단자 됐을 때 부자가 올리면서 0V가 되면 회로 단선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회로 단선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쟀더니 220V가 여기 이쪽에 안 들어가더라 그러면 이쪽 회로 단선은 아니지만 소자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소자가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게 220V가 제대로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요거는 단선 여부를 체크하는 거죠 지금. 그죠? 단선이 되면 어쨌든 간에 220V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단선이 안 되면서 측정했을 때 220V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쪽 회로 이쪽 지금 소자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양부 측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브리지 다이오드를 보면 주로 이런 걸 많이 쓰죠.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보통 요렇게 요 가운데 AC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요렇게 지렁이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AC로 되어 있습니다. 2번 3번으로 AC 220V가 들어가서 1번 3번으로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되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요들다가 DC 310V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220V가 310V가 나옵니다. 또 이게 태클 거시는 분이 있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쓰는 220V는 시료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료치. 근데 우리가 교류는 최대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게 되면 220V 곱하기 루트 2라는 최대값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220 곱하기 루트 2니까 1.414란 말이죠. 자, 그러게 되면 이제 루트 2가 1.414잖아요. 그러면 311V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번, 4번으로다가 이렇게 그 DC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EMI 필터의 단선 여부를 어떻게 체크하는지를 물론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요런 부분 갖고 이제 체크를 하면 된다. 그죠? 체크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일 먼저 220V가 입력을 했는데 말단, 그죠? 2차 측에서 안 나온다. 그죠? 안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이쪽 라인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판을 보고 이렇게 회로를 따라가는 이런 습관을 좀 많이 들이셔야 돼요. 그죠? 이런 거. 예, 회로를 따라가면서 이게 진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게 빠져 있잖아. 이 설계자 의도에 따라서 뭐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설계자 의도에 따라서 이런 부품이 하나 빠져도 뭐 문제 없다 그러면 똑같이 뭐 양쪽에 필링 콘덴서가 두 개 들어가 있으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죠? 빠질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여기 지금 바리스타가 내 제품이 없는데 여기 들어가 있네. 거기에 태클 걸 필요는 없다. 우리는 수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설계자가 그렇게 설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하면 안 되겠죠. 뭐 이의 제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립소도 하나 멋있게 설계를 해서 출시를 하면 되겠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게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보통 이런 원리를 가지고 돼 있다. 그 회로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보는 습관이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EMI 필터 단선 여부를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DC 모드로 놓고요. 자, 요 브리지 다이오드 쪽을 연상 2번, 3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가 여기 지금 3번 한 단자, AC 라인 한 단자는 3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0V니까 도선이잖아요. 회로는 단선이 안 됐다. 자, 한 개 AC 라인을 갖고 또 하나는 뭡니까? 라인 필터를 통해서 3번 단자로 2번 단자로 들어가죠. 여기 2번 단자로 0V가 나왔잖아요. 얘는 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회로는 단선이 안 됐다. 단선이 안 됐다.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 왔는데 낙뢰 마진들 안 됩니다. 딱 재보니까 뭐 2차 측에 전압이 안 나온다. 그럼 뭡니까? 이쪽에 단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일단은 회로 단선 여부는 요렇게 체크하는 거다. 그죠? 요렇게 체크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AC 라인을 쟀더니
220V가 아니라 뭐 100 몇 볼트밖에 안 나와 그러면 EMI 필터 회로의 어느 부품 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걔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그 양부 측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쪽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점검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주로 중심 소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측정하겠냐. 자, 먼저 휴지부터. 휴지가 많이 잘 나가죠. 뭐 과전압 훈련 2차 측에 어떤 문제가 1차 측에 문제가 생기든 2차 측에 문제가 생기든 자, 지금 휴지가 나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 전기가 안 나온다. 이쪽에. 그러면 뭡니까? 휴지부터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자, 휴지 숫자는 것도 뭐 부자 모드로 만든 게 다이오드 모드로 편하게 놓으십시오. 그죠?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그죠? 양단, 휴지 양단을 우리가 측정했을 때, 그죠? 0볼트가 나오면 도선이니까 끊어지지 않은 거죠. 그죠? 이쪽이 끊어지면은, 한 라인이 끊어지면 AC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휴즈를 보면 보통 이게 유리관 휴즈하고 원통형 휴즈를 많이 씁니다. 요게 휴지인데, 이 휴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왜냐면 이게 나가면서 유리 파편이 터질까봐 수축 튜브로 감싸놨어요. 하나의 안전장치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죠?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로다가 이 휴즈, 유리관 휴즈를 수축 튜브를 갖다 이렇게 감싸 놓은 게 있어요. 요거 뜯으면 이 유리관 휴즈가 나오죠. 그래서 이 덮여지지 않는 것은 눈으로 봐도 이 끊긴 게 보이지만은 이런 거는 끊긴 게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이걸 뭐 칼로 이렇게 잘라서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괜한 짓을 하는 거고 이게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그죠? 끊겠다 안 깼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측정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지금 이렇게 이 단자가 나와 있어서 그냥 여기서 측정해야 되지만 이 단자가 안 나와 있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회로 뒷면으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뒷면을 뒤져서. 근데 요거는 지금 단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떤 패턴 쪽에서 우리가 측정, 솔더링 부분에 측정 안 해도 된다. 그죠?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측정해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요런 거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초보자들은 딱 측정하니까 휴즈가 나갔어. 그죠? 이게 0볼트가 아니라, 그죠? 전압이 측정 안 되고 있어. 그럼 단선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단선된 거는 이제 휴즈를 요거만 갈고 또 220V 또 집어넣는단 말이죠. 휴즈가 나갔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다. 그러면 이걸 갈고나 또 하면은 다른 쪽 소자에 데미지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휴즈가 나갔다면 휴즈만 갈고 전원을 집어넣지 말고 다른 쪽의 소자 뭐 EMI 필터라든가 스위칭부라든가 뭐 2차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는 있다. 휴즈가 나갔다는 것은 대형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서미스터 같은 게 나갔다 이것도 대형 사고란 말이죠. 바리스타가 나갔다 대형 사고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휴즈만 나갔네 꿀수리가 아닌가 하고 그냥 이것만 갈고 집어넣는 경우는 왜래 수리의 어떤 그 범위를 더 우리가 넓게 하는 그런 경우의 수에 부닥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측정할 때, 양부 측정할 때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측정하는 게 뭐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은. 자, 머릿속에 회로를 익혀라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렸고요. 또 이제 휴즈 중에 여기 지금 유리로 돼 있지만 요렇게 이게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실리콘 휴즈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유리관 휴즈보다 좀 고급 제품들은 이제 실리콘 휴즈를 좀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똑같은 휴즈니까 뭐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휴지 양부 측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서미스터 측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서미스터. 그죠? 서미스터는 이게 지금 회로 이쪽에 단자가 안 나왔으니까 뒷면을 뒤집어서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가 지금 서미스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이오드 모드 놓고 했을 때 0V, 전압이 0V가 나오면 얘는 단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서미스터는 보통 여기 표기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요걸 이제 우리가 탈거해서 쟀을 때 보통 저항 모드로 재는 사람도 있어요. 저항 모드로 재도 돼요. 앞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47D15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 47이 5ohm이라는 얘기예요. 47오hm 15파이 1.5cm라는 얘기죠. 직경이. 이게 서미스터는 이런 것도 있고 여기처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크기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47ohm이라는 얘기는 다이오드 모드로 했을 때 그죠? 도통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것은 저항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이오드 모드로 했을 때 0V가 나오면 서미스터는 이상이 없다.
그죠? 이게 저간 사람은 탈거해가지고 저항 모드로 해서 재면은 이게 47ohm이니까 뭐 47ohm보다 좀 적게 나오거나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ohm이 측정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실장 상태에서 그냥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이렇게 측정을 하시게 되면 여기 그죠? 0V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 도손이다. 그죠? 끊기지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서미스터, 이 서미스터도 사실은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의 과전압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서미스터, 바리스타, 휴즈는 또 이런 코일들은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전압이 측정이 안 됐다. 그죠? 이 전압이 안 나오겠다. 그죠? 단선된 거잖아요. 단선. 그러면 교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전압이 측정 안 되면 불량이죠. 예. 이렇게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했을 때 사실은 정확한 측정하면 빼가지고 우리가 저항 모드로 해서 앞에 저항 값을 나타내니까 서미스터는 우리가 이제 저항의 일종은 아니지만 반도체 일종이에요. 하지만 저항 값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표기명 47이라는 것은 47ohm이다. 그럼 쟀을 때 그 오hm 값이 나와 줘야 되겠죠. 그죠? 그게 정하는데 우리가 이제 실장 상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해도 관계는 없다 하는 얘기죠. 자,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는 요 회로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바리스타 모양을 보면 물론 있는 제품이 있고 없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바리스타 보면 이렇게 표기명이 되어 있습니다. 표기명이 지금 요 바리스타를 보면 471D07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뭡니까? 앞에 거는 전압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압에 의해서 동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표기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471이라는 것은 4가 첫째 자리수, 7이 둘째 자리수, 세 번째 1이 배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47 곱하기 10의 1승이니까 470V가 되겠죠. 1이면 0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470V까지 커버한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리스터가 그죠? 바리스터가 회로에 AC 라인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뭐냐? 디지털 테스터에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쟀을 때는 양단을 쟀을 때는 전압이 측정되면 안 되겠죠. 전압이 측정됐다는 얘기는 도선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쇼트가 되면 평상시에 이렇게 쇼트가 되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220V가 안 들어가겠죠. 휴즈가 나가든가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측정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 측정됐다? 이 바리스타가 나간 거죠. 바리스타가 그죠? 쇼트죠. 쇼트. 이게 쇼트가 된 거란 말이죠. 평상시에는 굉장히 높은 저항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의 부도체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회로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전압, 낙뢰로 과전압이 들어왔다면 얘가 인계전압 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220V 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리스타가 동작을 해서 뭡니까? 굉장히 낮은 저항, 철선으로 동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220V AC 라인 두 개를 쇼트 시키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휴즈가 나가든가 서미스터가 나가든가 뭐 코일이 단선이 되든가 하겠죠. 그죠? 이 작살이 나는 거죠. 이쪽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양단을 측정했을 때는 전압이 측정되면 안 된다. 이런 규격이 있는 거는요. 제가 그 소자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강의를 올려놓은 것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EMI 필터라고 하는 코일 양부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코일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양단이 이렇게 그죠? AC 라인 하나 거쳐가고 한 단자는 AC 라인 한 단자 거쳐서 브리지 다이오드 입력 단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가 회로가 단선이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얘가 중요합니다. 그 회로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네, 뒷면에 한 단자는 이렇게 라인을 통해서 AC 라인 이렇게 해서 브리지 다이오드에 입력 단자 들어가고 한 단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코일을 거쳐서 들어가는데 코일은 그죠? 단순하게 도선을 돌돌돌 말아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오드 모드로 측정했을 때 양단을 측정했을 때 당연히 얘가 0V 전압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0V라는 얘기는 도선이다. 회로가 끊기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도 위에 거 라인도 측정했을 때는 이렇게 측정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는 실장 상태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코일은 인덕턴스 값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죠? 그거는 얘를 실장 상태에서 하는 게 떼어가지고 LCL 메타로 측정하게 되면은 이 코일의 인덕턴스 값을 측정할 수가 있죠. 지금 코일은 이 두 개가 돼 있죠. 단자가 여기 AC 라인 하나를 담당하는 거고 여기서 하나 단자는 한 단자는 여기 AC 라인 한 단자를 담당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만약에 인덕턴스 값을 측정한 LCL 메타로 재게되면 L 모드로 재게되면 이렇게 헨리 값이 나오죠. 인덕터의 단위는 뭡니까? 헨리죠, 헨리. 헨리는 크기 때문에 마이크로 헨리 내지는 미리 헨리를 쓰는 거고, 콘덴서에서는 페럿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이크로 페럿이라든가 나노 페럿이라든가 아니면 피코 페럿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라믹은 우리가 피코 페럿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요런 이제 필링 콘덴서는 우리가 마이크로 페럿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측정했을 때 이제 인덕턴스 값을 측정할 수가 있다. 근데 이 회로 상태에서 보통 이렇게 나오면 정상이죠. 요런 이제 우리가 코일 같은 경우는 회로 단선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코일을 감가놨지만 코일에는 우리가 그죠? 뭐 다른처럼 이렇게 어떤 그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뭐 플라스틱 어떤 그 보호막으로 덮여진 게 아니에요. 에나멜이 여기 칠해져 있습니다. 에나멜이. 근데 우리가 이제 수리하다가 아니면 뭐 어떤 우리게 타버렸다, 에나멜이. 그럼 뭡니까? 하나의 절연 파괴가 되는 거죠. 절연 파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절연 파괴가 됐을 때 뭐 전문용어로 레아가 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랬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뭐 고주파음이 들린다든가 이런 EMI 필터가 제대로 동작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코일이 우리 수리할 때 특히 이렇게 에나멜 이 동선이 바깥으로 노출돼 보이는 것은 수리할 때 뭐 드라이버 팁이라든가 인두 팁을 여기 때리지 않게끔 나름대로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고급 제품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그죠? 실리콘으로 싸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얘를 그 에나멜 그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연 파괴를 억제하기 위해서 실리콘이 발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 측정할 때는 뭐 간단하죠. 이 끊겼냐 안 끊겼냐. 그죠? 그것만 우리가 보면 되죠. 전압 인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건 소자 측정할 때는 전압 인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야 됩니다. 양부 측정할 때는. 자, 그 다음에 필링 콘덴서. 우리가 이 세라믹 콘덴서라든가 아니면 필링 콘덴서라든가 아니면 전액 콘덴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전 용량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탈거란 상황에서 해야 됩니다. 이 붙은 상황에서 하면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얘도 이게 하나의 그 콘덴서가 병렬로 연결되면 뭡니까? 용량이 증가해 버리죠. 그죠? 저항은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값이 커지는 거고, 그죠? 그 콘덴서는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용량 값이 작아지는 거죠.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콘덴서 같은 경우는 실장 상태에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탈거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 원칙으로 삼고요. 필링 콘덴서 보면 여기 보면 요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0.33 마이크로페럿, 그죠? 마이크로페럿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104, 뭐 105,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그 바리스타 얘기할 때 471이다 그러면 472 첫째 자릿수, 둘째 자릿수, 1이 배수라고 그랬죠. 0의 개수. 근데 이런 건 이렇게 표시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떼 가지고 재서 여기 표기명과 측정된 값이 얼마간 차이가 나느냐 해서 우리가 용량이 미달되면 우리가 불량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정정 용량 이거 측정할 때는 그냥 다기능 테스터를 하는데, 요런 용량이 작은 것들은 다기능 테스터로 잘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LCL 메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M4070이라는 모델을 하나 갖고 있으면은 지금 한 8만원 하나요? 8만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요거 하게 되면 L 값, 코일의 인덕턴스 값, C 콘덴서의 정정 용량 값, R 저항의 어떤 그 저항값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다. 단순해요. 이게 조작법이. 온오프부터 전원 인가하고 이런 어떤 걸 측정할 거냐 레인지를 설정하고 갖다 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탈거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 그죠? 물론 정상 제품을 여러분들 교육하기 위해서 구매한 거니까 다 정상으로 동작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고장 소리가 들어왔을 때 측정했을 때 여기 표기값 나오죠. 미달됐다. 그럼 교체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설계자가 나는 내가 만든 이 SMPS는 요런 부품을 써야 정상 동작되는 거니까 니네들이 고장이 나면 이 규정을 지켜 하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자 입장에서는 설계자의 태클을 걸 필요는 없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용량을 꽂아줘야 되겠죠. 물론 뭐 FET 같은 경우는 그죠?
VDS 소스와 드레인 전압과 ID 저기 뭐야 드레인 전류에 맞는 그죠 대체품을 쓸 수밖에 없죠. 없다면 근데 이런 콘덴서 같은 건 지켜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미 이 설계자가 되고 막 다른 걸 이거보다 용량 큰 걸 낀다든가 이러시게 되면 그죠? 어떤 그 설계자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권장사항은 아니다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필링권을 측정을 하고요. 자, 세라믹 콘덴서도 그렇게 측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소자에 이상이 없었다. 근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러면 이게 브리지 다이오드의 입력단 AC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한번 전압도 측정할 필요가 있겠죠. 자, 회로는 220V 라인은 한 라인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냐? 브리지 다이오드 입력단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어디 연결돼 있냐? 여기 한 대 코일에 그죠? 코일에 이쪽 단 연결돼 있고 한 라인은 이쪽 코일에 여기 연결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다 찍지 말고 이 코일이죠. 코일 여기하고 여기다 재면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220V가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는 이제 AC 라인이지 않습니까? 220V가 이제 브리지 다이오드 입력단까지는 AC 220V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테스터기에 우리가 뭡니까? AC 레인지로 맞춰놓고 측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쪽 라인을 쭉 타고 들어가서 코일 한 단자를 거쳐서 요렇게 해서 브리지 다이오드 들어오니까 브리지 다이오드의 2번 3번을 측정하지 말고요, 이 코일 단이죠. 코일 여기하고 여기를 양단을 쟀을 때 215V 그죠? 210V 이상이 나오면 정상이죠. 그죠? 그래서 입력이 들어가나 봅시다. 근데 이렇게 쟀는데 210V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150V 막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뭡니까? 이쪽에 오는 어떤 요 라인 쪽에서 무슨 소자가 이상이 있다든가 문제가 돼서 전압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측정을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측정하면 돼. 이건 어렵지가 않죠, 이런 것들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1차 정류를 하기 위해서 EMI 필터 라인을 타고 220V가 어쨌든 간에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야지 얘가 대전압 콘덴서하고 그죠? 브리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우리가 정류를 할 거 아닙니까? DC 310V를 만들어내서 스위칭 단계를 하기 위해서 FET 드레인에 310V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근데 EMI 필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그죠? 220V가 공급이 안 된다. 그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재볼 필요는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측정을 하고 나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다음 측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뭐 막 점검을 할 거예요. 그 대전압 콘덴서에는 AC 220V 라인이 꽂아져 있으면 이 충전한단 말이죠. 대전압 콘덴서 여기다 이 콘덴서에 310V가 충전되어 있단 말이죠. 220V를 제거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전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점검을 위해서 이 대전압 콘덴서 방전기기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해서 콘덴서 양단에 방전을 시켜서 우리가 다음 점검 때 감전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220V 점검은 당연히 220V를 인가한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인가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없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어려운 사항들은 지금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회로를 빨리 익히고 회로를 따라가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린 거죠. 자, 한번 필터 에러, EMI 필터 에러 점검을 한번 동영상으로 쭉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슨 다이형 모드로 넣고요. 220V 인가하면 안 되겠죠. 예. 자, 여기 휴즈가 양단에 리드가 나와 있으니까 뒤집지 말고 솔더링 된 부분 말고 그냥 여기서 측정하면 되겠죠. 자, 0V가 나왔으니까 단선 아니죠. 그죠? 도통이 되니까 도선 형태로 됐으니까 정상입니다. 서미스터를 한번 재보는 거죠. 서미스터는 여기다 잴 수도 있지만은 불편하잖아요. 여기 앞에 부분들이 있어서 뒤집어서 뒷면에서 패턴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을 하면 되겠죠. 측정을 했을 때 그죠? 얘는 그죠? 0V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 직렬 라인이니까 0V가 이게 만약에 안 나온다. 이게 단선이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 바리스터죠. 바리스터 쪽을 우리가 양단을 재는 거죠. 양단을 쟀을 때 얘는 전압이 측정되면 안 되죠. 왜? 전압이 측정되면 쇼트잖아요. 평상시에는
부도처럼 있다가 과전압이 들어올 때만 얘가 저항이 급격히 감소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측정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코일이죠. 코일은 우리가 도선이기 때문에 에나멜을 우리가 발라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측정이 전압이 측정이 돼야 된단 말이죠. 측정이 안 됐다. 얘는 쇼트죠. 아니죠. 단선이죠. 단선. 자, 이렇게 점검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양부 측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 일단은 그죠? 이제 콘덴사는 떼어서 측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왜냐면 있는 상태에서 연결하면 회로가 콘덴사의 주위에 직연료 연결되어 있다, 병연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뭡니까? 합성 정적 용량 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탈가해서 재는 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라믹 콘덴사라든가 필름 콘덴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디솔더링 해가지고 LCR 메타로다가 측정을 해야 된다. 왜? 우리가 다기능 테스터는 적은 용량의 저런 소형 사이즈의 저런 용량이 작은 것들은 측정이 안 됩니다. 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LCR 메타로다가 측정을 해야 되겠죠. 두 가지를 우리가 떼어가지고 LCR 메타로다가 잘 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띄는 건 안 되겠죠. 지금 고장 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제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LCR 메타로다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네. 측정을 합니다. 이제 두 개를 뗐어요. 자, 저기 뭐 콘덴서는 뭐냐면 여러분들 뭐 PCB 표기명을 보라고 그랬죠? C요, C. 표기명을 안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 에? 자, 지금 콘덴서 하면 되니까 C 모드로 해야 되겠죠? 여기 C 모드로 재고 양단을 갖다 아가크립을 물리게 되면 그죠? 얘의 정전 용량 값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얘는 211 나노페롯이래네요. 그러면 우리가 표기된 값과 비교해서 그죠? 얼마만큼 값이 떨어졌냐. 그죠? 물론 기계에 따라서 정밀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측정해 보는 거죠. 그럼 표기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측정된 값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자, 얘는 뭡니까? 1015 피코페롯이죠. 1015 피코페롯을 우리가 마이크로페롯으로 보시면 1마이크로는 10의 6승이죠. 그럼 뭐예요? 0.01이 나오겠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이상이 없었어요. AC 라인을 연결한 다음에 우리가 브리지 다이오드 입력으로 220V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한번 측정해 봐야 되겠죠? AC 모드로 놓고 딱 쟀을 때, 그죠? 예, 정상으로 들어가네요. 그럼 저 라인에는 문제가 없다. 그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전압이 조금 전에 떨어진다. 뭐 이상하다 그러면 뭡니까? 그 EMI 필터 회로에 문제된 소자들을 우리가 양극 판별해야 되겠죠. 자, 이제 AC 라인을 뺐으니까 당연히 데콘 방전을 해야 되겠죠. 지그를 통해서. 자, 방전을 시킵니다. 혹시 또 모르니까 그죠? 한번 초보자들은 한번 재보세요. 데콘을. 그러면 빠져있는가 재보면 2V니까 310V가 완전히 다 빠져버렸죠. 우리가 2V는 감전되는 전기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EMI 필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점검 및 수리 방법입니다. 자, 그 EMI 필터 우리가 이제 SMPS 회로의 이제 1단계인 EMI 필터 그 회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연상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제품을 가지고 회로도에 머리 연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회로 패턴을 따라가 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과연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회로 동작 원리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동작 원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동작 원리를 안다면, 그죠? 나름대로 회로 해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이제 그 회로를 따라가면서 문제되는 소자에 대한 양부 판별이다. 고장은 뭡니까? 왜 동작 원리를 한다 그러면은 양부 판별에서 소자를 교체하는 일을 우리가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익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EMI 필터 부분을 머릿속에 좀 상세하게 여러분이 머리에 암기를 하시고 이제 연습을 많이 좀 하셔야 되겠죠. 자, 1차 정유회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목적을 이루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강의가 도움되셨으면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